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초에 또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5년 동안에 우리 조찬 포럼을 우리말로 시작한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It's a very special occasion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오늘 첫 저희 원래 조찬 모임에 뭐 국내에 너무나 잘 알려주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도 더 깊고 높은 분인데 후쿠카와 유키코 교수님을 이렇게 초청을 인퍼슨으로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고 우리가 안내를 해드린 내용인데 특히 초점은 이렇게 급변하는 글로벌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경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더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후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지만은 순서에 따라서 제가 간략하게만 우리 후쿠카 교수님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와세다 대학 정치의 경제학부의 교수로 재임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청산학원 아오야마 학부인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도쿄 동경대학에서 가르치셨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또 우리나라의 연세대에서 초빙 교수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연구 활동 외에도 정부의 정책 자문도 활발하게 이렇게 많이 해오시고 계시고 어제 저녁 때야 돼서 귀국을 하셨는데 일본에서 이 보도를 통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한일 재계 대표들이 큰 회의를 한 걸로 이렇게 TV 뉴스나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거기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어제 밤에 서울에 들어오셔서 우리 포럼에서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언더그레주에이트는 학부는 와세다 출신이시고 그레주에이트 스쿨은 예일 대학에서 하시고 최종 박사학위는 모교이신 와세다 대학에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 20분간 20분 is that okay? 20분 동안 이 주제 내용을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교관분들 또 학계 리더분들 업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질문을 받고 토론을 Q&A 세션으로 진행하는 그런 오늘 포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후쿠카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시카와 현에서 참 마음 아픈 그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 희생자분들이 계셨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피해 복구가 있으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박수로 후쿠카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개받은 후쿠카와 유키코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저는 또 다행히 이제 이 연구원이랑 연이 있어서 오랫동안 이런 모임에 참가하는 기회를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해왔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영어로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전혀 잘 못한 한국어로 말씀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미묘한 관계로 지금 돼 있고 또 소위 계단된 환경협
저 FKI 사이에서 제가 자문단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미래 투자 기금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까 반쯤을 생각하는 그 작업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제 이제 FKI 캐리안 사이에서 회장님들 모이는 것 가운데서 그 보고서를 벌써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신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드리고 저희 이제 자문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여러분들의 이제 코멘트를 좀 받고 저희도 이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영어로 하기보다 한국어로 하는 게 아주 한일 간에서만 있는 아주 미묘한 부분은 아무리 잘못한 한국어라도 그래도 이제 영어로 하기보다 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서에서 저희가 협력 방향이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스타트업, 네, 한국의 스타트업이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습니다. 지금 유니콘만 해도 22개인가? 엄청 많이 있고요.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 내수의 한계가 있는 나라로서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보다 훨씬 더 많고요. 또 일본은 여전히 또 널리 모든 게 하고 있지만 요새 스타트업 열기가 그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되게 스카이급의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많은 우수한 인재가 스타트업 쪽에 많이 가게 돼 있고 만약에 그냥 굉장히 큰 회사 뭐 토요타 뭐 그런 급에 이제 근무하더라도 3년 만에 그만두고 스타트업 하자고 하는 세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타트업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저 앞으로 좀 약간 언급하겠지만 한일 시장에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직선적인 문제 해결 사고 그거는 상당히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어떻게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시킬 수 있을까 한 가지 있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한국 측이 수소 협력, 그러니까 에너지 협력 가운데서 가장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수소는 일본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지금 아마 아세안 호주랑 손맺고 하는 협력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벌써 300개 이상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해도 뭐 나름대로의 시행 작업가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일 바이 관계에서는 양측 다 이대로 있으면은 상당히 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모든 WTO 제재 완전히 붕괴한 상태에서 많은 나라들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네 내수를 레버리지로 갖다가 게임 오브 룰을 자기가 유리하게 만들자. 미국 완전히 US first policy가 있고 또 유럽은 갈수록 친환경 그거 면목으로 갔다가 유럽 세계를 계속 주도 세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있는 가장 전형적인 규제가 환경 규제인데 에너지 규제, 소위 시밤이라는 룰을 마련해 가지고 그게 상당히 유럽의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뭐 일본 한국 같은 절감이나 화학이나
또 자동차나 뭐 그런 에너지 대량적으로 쓰는 산업을 안고 있는 나라한테는 상당히 불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린 에너지로 있는 수소가 그 가장 양측다 관심사로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두 번째 협력 그 아이디어고요. 또 세 번째로서는 일본 측이 이제 되게 관심이 있는 이슈가 고령화 사회 어떻게 유지가 가능할까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소위 이제 TFB, 그러니까 총요소 생산성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그 노동 투입 또 자본 투입 아닌 그 레지디아르가 되는데 그거로 갖다가 얼마나 선전하고 있는가가 가장 이노베이션의 인디케이터도 되고 중요한 숫자인데, 네, 그거 갖다가 보면은 일본은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 TFB는 미국보다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선전이 돼 있냐. 그러니까 잠재 선전력이 이제 막 뭐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TFB는 그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일이 못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 보면은 그만큼 선전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한국한테 대단하게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간하다 아직도 뭐 가겠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인간이 다 이제 마지막에는 죽게 돼 있는데. 고령화 사회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거는 바로 보여주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똑같은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이제 능력과 열기 또 일본에 있는 그 고령화 사회의 경험과 데이터가 개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로 갖다가 좋은 스타트업을 육성시키면 한국은 일본처럼 행정 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시장에다가 그 고령화 사회의 리스크를 커버하면서 더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윈윈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데가 그 세 번째 그 클러스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구조가 아닌데 비슷한 구조가 많다. 그게 굉장히 미묘한 관계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그 비슷한 부분에서는 양측 다 있는 그 공동 이해 관계 그거로 갖다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른 점이 많다고 그러면 보완성을 갖다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클러스터인 그 스타트업 같은 거는 이해관계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인 그 에너지 같은 거는 이해관계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처럼 제조업 지금 그 GDP에 지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얼마도 안 됩니다. 네, 한국보다 수출 의존도가 막 떨어지죠. 한 절반. 한국은 40% 가까이 수출 의존도가 있다고 보면 일본은 아무리 해도 20% 극단하게 엔조가 됐던 작년에는 30% 도달한 데가 사건인 정도로 내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조에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엔조에도 엔조가 된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게가 참 문제가 돼 있고 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자원이 하나도 자기 나라에 없는 나라로서는 또 갈수록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바게닝 파워가 없는 나라로서는 누군가랑 손 맺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측은 공동 이해 관계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고령화 시대는 그 약간 구조가 있는 구조상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그 일본 시장과 시장 규모과 그 데이터하고 또 노하우의 그 아큐뮬레이션이 있는 부분. 한국의 데지털 능력, 일본의 데지털화는 정말 비참한 상대가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또 한국의 그러니까 결국은 제 옵저베이션에 따르면 그 데지털화는 그 시행착오가 있어야 다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처럼 언젠가 완벽한 거를 기대하면서 완벽한 게가 실시한 데까지 기다리면 전혀 실전이 그 아큐뮬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데이터하고 그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 관리하는 노하우 그거로 갔다가 하고 또 한국은 데지털 그 능력과 또 행정 쪽에서도 그 데지털 서비스 데지털 상당히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공해 주시면 상당히 좀 좋은 스타트업도 나타날 것 같고 좋은 그 윈윈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 앞으로 그 PPT 좀 수정해가지고 하는데 제 옵서베이션 또 하나가 한국은 그 연금 없는 선진국이라서 그 지금 그것도 잘 알려된 그 숫자인데 그 노인 세대, 고령자 세대의 42%가 빈곤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그 선진국이 없거든요. 네, 그 일본은 그 나라 부채 때문에 정말 파산 상대가 돼 있지만 그래도 빈곤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OECD 평균 돼 있는 것 같고 또 아프게 좀 느끼는 거는 자살률이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 일본은 원래 문화적으로 자살이 많은 나라지만 일본은 6위가 됐고 한국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근데 그 자살로 갔다가 그 특히 그 세대별로 보면 그 노인 세대가 가장 자살률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아픈 사회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한국이 지금부터 제가 베이비 붐 세대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비비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다 은퇴해서 앞으로 30년이나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파이낸스가 가능할지 또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은 상당히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때문에 카바트에 있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제조 자기 그 아파트 이외에 또 하나 조그만 아파트라도 갖고 있으면 연금이 없어도 그거 덕분에 버티고 있던 세대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부터 인구 돈대가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되면 기적인데 천천히 내려가면 되는데 일본처럼 확 완전히 떨어지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고시 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 시키려고 하고 또 그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고령화 사회에 맞는 부동산 디만드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령화 사회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잘 알려돼 있지는 되는 건데 출산율이 한국보다 떨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일본도 아마 그래프가 있을 것 같은데 출산율이 낮은 일본인데도 서울 동경 비교하면은 동경은 거의 서울의 2배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지금 저출산율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아슬아슬하게 뭔가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무섭다고 느끼는 게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얼마도 안 되는데 또 소비세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1위 뭐 뭔가 수출되겠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 우리 문제들 뭐 뭔가 좀 해결해 주셔. 그런 데가 프라이어리티에 압도적으로 위로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똑같이 될 가능성이 혹시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수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본에 그렇게 그런 사고가 되는 이유는 내수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소비가 거의 65% 70%가 GDP에 그 뭐 지지하는 비율이 그 거의 70%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그 생활이 유지가 돼야 소비도 나름대로 할 수 있다라는 사고는 또 제 생각에는 좀 지나치게 돼 있으면 뭐 잘못된 부분이 참 많은데 근데 한국은 완전 반대로 그 수출만 갖다가 그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것도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충 시간도 없어서 그 말씀드린데 제가 좀 여러분의 이제 혹시나 의견을 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국은 과연 그 이렇게 자유무역이 완전히 붕괴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서도 왜 옛날처럼 수출 주도로 갔다가 사바이벌 가능하겠다고 특히 관료들 또 정부 있는 분들이 그런 낙관이 아직도 지배적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게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을까 싶은 게가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전제 조건이고요. 또 그 두 번째로서는 아마 그 소위 이제 미국이 그 안타이 인플레이션 로 그거 마련해 가지고 완전히 아메리카 퍼스트식의 그 됐던 시절에 그 대한민국이 그게 WTO 위반이고 또 한미 FTA 위반이고 너무 지나치게 반발했던 것 같은데 그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미국은 그렇고 또 유럽 측은 여러 가지 친환경 규제로 갔다가 유럽 시장 계속 유지하려고 자기 산업 정책을 계속 할 것입니다. 또 중국은 완전 중국 세계에서 규제를 그 마련해 가지고 할 거고 그러면 그 나머지 나라들이란 어떻게 할까? 또 그 세대 3대 시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레스트 오브 아자스가 어떻게 될까도 상당히 큰 관심사가 되는 게 그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레스트 오브 아자스 가운데서는 일본은 가장 큽니다. 아직도. 또 그 영국이 소위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에 가입하게 돼 있으면서 그 CPTPP 그룹가 그 레스트 오브 아자스에 일단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선거에 따라 한국 측이 어떻게 그 할지도 모르겠지만 CPTPP에 가입하시는 게가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그 방향으로 좀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일본은 CPTPP는 그 멤버가 다 찬성해야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 바로 한일 간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호주랑 카나다랑 멕시코랑 뭐 브루나이랑 그런 나라들이나 그러니까 한국은 다 이제 FTA 뭐 대충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가 일본이라서 그게 만약에 한국이 레스트 오브 아자스 어떻게 할까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는 그 러시아가 작년에 주장했던 재미있는 G8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주장했던 G8가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이란, 터키 그 G8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행히 이런 G8는 양측 다 이해관계가 틀려서 그렇게 G7처럼
똑같은 가치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런 거를 갖다가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G20라는 그 그룹도 있는데 G20에서 G7 빼놓고 또 러시아가 주장하는 G8를 빼놓고 하면은 남아 있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호주, 한국 그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자원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자원이 있어서 그 마지막에는 자원에 이제 위정할 수가 있는 경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 갈까는 일단 여태까지는 상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고 한국을 합으로 한다. 아직도 합의 개념이 굉장히 좀 그 아이디어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합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게 바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로 갔다가 그럼 얼마나 좀 바이 상대가 막 싸우고 있고 갈등 속에 있는데 합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는 제 생각에는 큰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신흥국가들의 기술 능력이 그 파라다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했을 때는 기술은 주도 선진국이 개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기술 도입하고 자본재나 필요한 중간재를 수입해가지고 또 생산하면 계속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때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learning, 공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공부로 갔다가 성장하자고 하는 신흥국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바로 하는 것처럼 자기 나라에 엄청난 내수 잠재성이 있으면 그거를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 지금 전기 자동차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자기가 원한 대로 설계할 수가 있고 엔지니어의 세계는 러닝이라기보다 이노베이션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나갈까 그런 것과 갖다가 하면은 충분히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라서 또 다른 데지털 측은 사이버 공격을만 해도 기술 인포메이션 빼앗기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중국이랑 또 다른 커다란 내수를 갖고 있는 신흥국가랑 싸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제 생각에는 왜 내수를 생각해야 되냐 그런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내수가 어디 있냐? 내수는 당분간 구조조정 못하면은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서 쉽게 활발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일본의 내수하고 합쳐서 하면은 대만은 미리 이제 반도체 생산으로 갔다가 일본에 대고와 있고 하면은 1억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령화돼서 파워가 없는 시장이지만 X는 일단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은 많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의 보안성이 어떻게 될까 하면은 일본은 아이디어가 규제 완화는 어떻게 되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방 경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규제 대상으로 됐던 거의 모든 게 규제 완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사용법도 농업 드론을 갖다가 한다든지 또 노인들 먼데 갈 수 없으니까 교통법을 규준해가지고 자동 운전 또 쉐어라이드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으로 갔다가 한국 국내에서 해도 되고 한국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일본에서 해도 되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상당히 좀 재미있는 해결 방법이 고령화 사회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시대 때 한일 경제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요. 또 그런 세 가지 중에서 하면은 상당히 좀 잠재성이 있고 저 자연스럽게 한국이 레스트 오브 아자스 그룹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상당히 저희 포괄적인 주제인데 주요한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주셨고 특히 마지막 강조를 많이 해주신 스타트업을 통한 한국 경제 서로 보완성이라고 할까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말씀도 매우 유익한 그런 서제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뭐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우리 그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우리 저희 외교 분야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 또 학계, 업계 또 언론계도 그러시고 많은 질문과 코멘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모더레이터의 직권으로 지정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우리 안호영 대사님 주미 대사를 지내신 안호영 대사님. 새해 벽두에 이렇게 후카가 교수님 다시 뵙게 되고 작년 연말에도 뵀었는데 이렇게 이제 연초 뵙게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은 후카가 교수님을 처음 뵌 게 2003년이에요. 그때 이제 그 한일 FTA 한다고 한참 저희가 노력을 할 때인데 후카가 교수님을 그때 이제 처음 뵈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활동하시는 걸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었더니 그 전 원장님께서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을 주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 광범위한 말씀에 아주 센트럴 팀, 분명한 센트럴 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불편한 진실은 가능한 대로 안 보고 싶어 하죠. 고개를 돌리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걸 고개를 돌리면은 우리 뒤를 가깝게 따라오는 게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말씀 주셨고 고령화 사회 말씀 주셨고 또 결국은 글로벌리제이션의 끝, 글로벌리제이션의 종언 이렇게 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대단히 저는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편한 진실 불편하지만은 자국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새 벽두서부터 후카가 교수님께서 그런 리마인드를 우리한테 해주신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솔루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솔루션을 후카가 교수님께서는 결국은 한국하고 일본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아주 효과적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도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missed opportunity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벌써 이제 한일 FTA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missed opportunity였었고 두 번째 TPP 말씀을 지금 후카가 교수님 하셨는데 그것도 missed opportunity였었고 그런데 그거를 애석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한일 미래 기금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어요. 후카가 교수님께서. 그러면서 거기에 페이퍼를 하나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페이퍼에는 사실은 그런 제도화의 아이디어들을 많이 집어넣으셨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퍼를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할 텐데 그 후카가 교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제도화에 대해서 대개 어떤 생각들을 그 페이퍼에 넣으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은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여러 좋은 코멘트 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제도화는 좀 미묘한 그 제도화가 외교관 분들의 이제 직업이거든요. 저희는 경제학자는 그냥 생산성 올라가면 다 오케이인데 제도화는
제 생각은 일단 그 한국의 바이하고 일본하고 바이 관계랑 그 이국 간의 관계랑 말티의 관계랑 주 적당하게 그 근내 사전을 보면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그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수소만 해도 그 바이로 할까 또 단체로 할까는 또 약간 다른 프레임워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그 수소 협력을 먼저 아세안하고 그 했냐? 그러면 그 일본 제조업이 별로 이제 공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토요타 비롯해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다 아세안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어떻게 이제 그 달 탄소로 그 유럽이나 미국한테 차별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시장으로서 커지면서 나갈 것인가는 자기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그 사실은 일본, 한국 같은 나라는 CCS, CCUS 하려고 해도 그 뭐 단서를 어디 그 수선 어디 가져와 가지고 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세안이 가장 그렇지 않아도 원재료는 그 많이 갖고 있는 자원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가장 그 파트너로서 커져 있고 한국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치로 어프로치 하시는 게 그 소위 이 나라에 있는 뭐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게 하면 뭐 역사상 뭐 대일 무역 역조가 어떻게 되거나 그 옛날 사고 그게 아직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서 마이보다 말치가 비교적 좀 부담이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마이는 또 다른 그 하여튼 그 아무리 그 CPTPP 가입하자고 그러시면 당연히 이제 그 CPTPP는 막연인 게 없습니다. 그 앞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다 그러니까 연극 방식이죠. 다 오케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수준이 굉장히 RCEP나 뭐 전혀 그 비교가 안 된 정도로 그 높은 수준이라서 즉시 그 해결 뭐 개발해야 되는 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근데 다행히 또 거기에다가 제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게 차라리 비교 우위가 없는 농업이 한일 간에서 또 후쿠시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더 그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왜 그 지방 경제가 중요하냐, 스타트업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방 경제 살기에 일본의 가장 핵심 문제는 농업입니다. 근데 농업은 굉장히 이노베이션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는 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뢰 관계가 생겨야 또 양측 다 그 에너지보다도 심리한 또 그러니까 밀가를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면 그 건돈적으로 그 심대한 비축을 마련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즉시 뭐 뭔가 도와주고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안전히 기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을 포함해서 바이는 그 다른 그 전략이 있어야 그 자신감 있게 그 바이를 계속 추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늘 그렇듯이 우리 안 대사님은 오늘 후쿠오카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부터 해주셔서 아주 전 사실 이 좀 모더레이터를 많이 해보는데 이거 하는 동안에 종종 많이 미스합니다. 왜냐하면 제 고민은 어떻게 진행하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을 질문하게 할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미스하는데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안총기 차관님도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네, 전 안총기라고 합니다. 그 외교부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후쿠가와 유키코 교수님 아주 그 광범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국, 일본이 같이 안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인사이트풀하게 그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듣다가 제가 코멘트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한두 개 드리고, 그리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한일 관계는 굉장히 그 미묘한 관계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과거가 조금 불행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나 가지수가 많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지금 정부가 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고, 아직 이제 대법원 판결하고 조금 이제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분들하고 얘기를 최근에 해보면 정권 바뀌면 또 다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일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교육이 됐고, 이 문제가 뭐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지금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인식이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민 감정도 있고 또 과거사도 꼭 징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슈들, 아직 부상하지 않은 이슈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국 관계를 그 아주 현명하게 계속 잘 매니지를 각계각층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가 그렇게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아까 우리 그 안호영 선배님이 이제 제도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도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일 관계는 제도화라는 게 그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길로 계속 가도록 제도를 그 스킴을 마련해 놓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간에도 있어야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기업 간, 재계 간에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 그 정부 때 우리가 봤거든요. 역사 문제가 좀 잘못되거나 정치 쪽에서 좀 잘못되면 그게 경제 쪽으로 전부 스피드업을 해가지고 기업의 활동까지도 그 엄청난 제약을 받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양국이 경제라든지 또 이 인적 교류라든지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가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변화를 겪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도화는 계속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코멘트고 질문 짧게 해드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많고 한일 간의 공통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한일이 특별히 더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시뱀 얘기도 하셨고 또 미중 간의 관계에서 하여튼 그 무역 질서가 전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무너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무너졌다고 보진 않는 게 그런 와중에도 미중 간의 무역액이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WTO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국제 무역이 그래도 관세 스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그 메인스트림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생션도 있고 그 WTO, FTA에 반하는 그런 조치들이 엄청 말하자면 큰 경제 주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그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와중에 그 한일 간에는 그럼 조금 더 해보자. 우리가 과거에 이제 FTA 하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CPTPP 처음에 12개였다가 지금 11개 국가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멕시코만 없습니다. FTA가. 그 일본이 가장 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싱된 그 경제 파트너인데 우리 국내에서도 일본하고 FTA에 대한 그 분위기는 별로 뜨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FTA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특히 뭐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좋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일본은 준비가 돼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만일 FTA를 하자고 하면 바이래터럴입니다, 한일 간에.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스타트업에 대한 협력, 에너지 분야 협력, 또 고령화 사회, 디지털 협력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공통 과제가 그리고 또 유사한 것도 많고 한일 간의 FTA를 CPTPP 이상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면 굉장한 그 시너지 임팩트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린 준비가 이렇게 그 사회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렇게 하면은 과연 할 수 있나? 제가 그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FTA 혹시나 말씀하시면 일본 측이 부담이 그 많이 오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업 제품은 그러니까 마니팩처링 쪽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관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고 만약에 그 레자 굿즈 그 뭐 특산 몇 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일본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산업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시끄러질 가능성이 없고요.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일본 정부가 농산을 강요해서 너무 디펜시브해서 그거를 열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TPP에서 그 뭐 일본에서 얘가 없는 정도로 막 싸우다가 개반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쌀 또 뭐 고기 몇 개 또 뭐 그 정도는 아마 그 TPP 스탠다드가 한일 스탠다드가 될 때니 그러니까 한일 바이에서 협상할 때도 CPTPP 정도의 스탠다드가 될 것 같고, 내 쌀은 양측 다 하고 싶지는 않는 거라서 문제가 없을 거고, 나머지는 그래도 그 푸드 세큐리티 차원에서 생각하면 차라리 그 공급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즉시 뭔가 뭐 그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또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기후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식량 공급이 그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즉시 옆에 있는 나라가 공급해주거나, 그거 일본하고도 상당히 좀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은 TPP 이후에 농업이 어떻게 되면 선장 산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데도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 농업은 별로고 안전 기준은 후쿠시마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측 다 그런 게 그 아주 신경전이 벌써 돼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산물은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경제로 이끌어 나가는 산업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몇 분, 우리 오영준 코리아 타임스 사장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미묘하다는 이렇게 단어를 쓰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그것도 아마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 미묘하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한일 관계는 항상 미묘했었는데 오늘 쓰신 미묘한다라는 그 단어가 forward looking을 한 건지 아니면 그 backward looking을 한 건지, 그걸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저기 뭐 차관님이 그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믿을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요거 이 경우에는 이제 위안부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게 파기가 문정부 때 이렇게 됐었고요. 그러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지, 또 다시 그 세 번째, 이거는 뭐 그 관련된 질문인데, 한국이랑 일본의 관계는 뭐 우리가 그 역사를 갖다 제외를 하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세 개가 다 아주 스페시픽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교수님은 여기에서 잘 알고 계신데 전반적인 한일 관계의 큰 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게 아니신지.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중동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한국이 일본이랑 가까워지면 너무 좋은 게 많지 않냐. 그랬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이랑 평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일본과 평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좀 과장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질문을 그러니까 첫 듣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좀그 오버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forward looking의 definition이 아주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죠. 근데 왜 제가 저 지방 경제 살기나 그 뭐 스타트업이나 그런 거 강조했냐고 그러면 그게 국민들 사이에서 그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서만 지방 사이에 그 항공기가 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 후쿠오카, 뭐 어디 그런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자산 인프라의 자산으로 벌써 돼 있는 겁니다.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여기가 뭐 골프 너무 비싸가지고 온천 일본에 가서 골프 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 저 아무거나 뭐 그 긴장감도 없이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런 게가 그 인프라가 돼야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 만약에 한일 FTA 하면서 또 싸움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한일 통합 신장에서 그 한국에 생산된 좋은 농수산물 일본에 수입해가지고 반대도 해가지고 하면은 이 코마스의 인프라가 한일만큼 잘 돼 있는 그 시장이 없습니다. 전 세계 그 저희도 아마 한국도 전 세계 식품 수출 그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콜드 체인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유럽은 없고 뭐 개도국은 뭐 말이 안 되고 중국 도시란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비교적 대기업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 한일 관계란 대기업 제조업 수출 중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소기업 벤처들 또 지방 그러니까 단위를 좀 작은 단위로 하면 상당히 이해가 서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는 후화도 느낀입니다. 두 번째 신뢰관계는 그 사실은 그 양쪽 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할 수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일본 측이 이제 훨씬 또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일본 측이 아까 그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오셨을 때 그때가 야당인 그 민주당 시절이었죠. 그때만 해도 잘 안 맞는 게가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노다 존리 때죠. 그때 그 했던 이 간산이 로야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았다. 아무거나 정치의 다이나미즘이 없는 나라였다. 근데 그 어떻게 되면 룰 오브 로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다른 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보텀 라인을 좀 설정하기에는 좀 거림돌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화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교류라든지 또 그 큰 제조업만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게가 삼성하고 일본 반도체 업자들의 이제 신뢰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규제 뭔가 한다. 또 그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도 이재용 회장님 일본에 오셔가지고 또 그런 기업들의 신뢰 관계는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한데. 그 정치보다도 시장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 여태까지 그 신뢰 관계 때문에 우리는 잘 됐고 그러면 왜 또 다시 나라 위에서 또 그 새로운 사프라이를 너무나 리스크가 많은데 또 새로운 사프라이를 구해야 되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양극 다 그 타자의 관계가
있으면서 어느 관계가 안 되면 어느 관계는 유지가 되고 그런 식으로 보완선이 있는 게 성숙된 그 나라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한국이 그렇게 돼야 중국한테 레버리지가 되겠다라는 당연히 계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우리 김현철 원장님 잠깐. 예, 아이고 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에는 기업 간 관계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직 정부 간 관계는 이제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한일 유식자 비공개 대화에 갔는데 그 한국의 그 학자들이 굉장히 강력히 주장한 게 한국은 물컵에 반잔을 채웠는데 왜 일본은 반에 반잔도 안 채워주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 학자들이 오히려 일본에 업소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보였는데 결국은 그 지금의 기시다 정권하고 또 기시다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민당이 왜 한국의 어떤 큰 양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 일본의 자민당이나 지금 기시다 정권의 그 비적극성 그거는 어디에 연유하는지 좀 하나 의견을 첫 번째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입니다. 우리는 그 탈중국 노선으로 중국으로부터 이제 급격히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정치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대립을 하면서 그 중국하고의 그 거래 관계라든지 기업 간 관계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움직이는지 그 일본과 중국의 기업 간 관계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미묘한 부분이 가장 커다란 부분인데요. 일본 측이 감각적으로는 한국이 너무 양보했다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당연한 거를 상식적으로 지켜줬다. 그게 윤 대통령이 일본에 오시면 압도적으로 인기가 될 겁니다. 아마 자기 나라에 계시기보다 훨씬 더 일본에 계시기 싫으실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그 원칙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그 커다란 결단을 내려셨다. 그거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양보했다라는 감각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제법상 연대 또 다른 그 정권 보수 정권들만 해도 그 위안부는 그레이존이 있거든요. 또 그때도 애매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간제 노동자 문제는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오케이 해가지고 사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그거는 상식적인 그 보텀 라인을 지켰다라는 게 별로 양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도층이라서 믿고 그 너무 그 극단한 그 의견이 없어지는 거 좀 믿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보텀 라인이 지켜졌다. 그래서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그 민주화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위견이 있지만 그래도 나라의 그 명예라는 게 보텀 라인 지킨다고에 대해서는 그 순진국이다. 그거는 많이 확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자기가 저희는 요즘은 뭐 여단 쪽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데 일본은 뭐 아무거나 반응도 없고 뭐 그런 비판 소리가 뭐 쏟아져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한국이 그런 보텀 라인 지키기 위해서 일본한테 그 얻게 된 존경, 우리만 해도 아마 못했던 것 같은 거를 결단했다. 그런 거에 대한 리스펙트는
한약으로 앞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는 모든 게 전부 주도로 해결할 수도 없고 법을 일단 외교관 분들은 당연히 이제 국제법을 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국제법이 소프트로라서 또 근대법이랑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제 생각은 대한민국은 그 일본의 역사적으로 맨 처음에 한국을 선진국이고 또 리스펙트 한다 그거 자산으로 갔다가 그 계속 협상하는 게 그 포워드 루킹이 되지 않을까 그 싶은데요. 또 중국이란 관계는 뭐 중국의 뭐 반기업 전소 뭐 내란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이 그 사도에서 한국의 그 타격을 닿기 전에 미리미리 상당히 좀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뭐 솔솔이 뭐 중국에서 탈출해가지고 또 동남아 많이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오체인이 한국처럼 중국에 위존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중국이 커다란 시장이니까 누구도 다 마찬가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데카플링 해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거 그거만 한다.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관계가 약간 그 보고서에서 분석해봤는데 차이가 있는 게 일본은 미리미리 완전히 서비스과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중심에 진출 많이 했거든요. 한국처럼 중국 수출에 그 연동되는 부분 중간재 그 뭐 대표적인 반도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본에서도 많이 수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재미있게도 소비재 또 그 소비재나 서비스 그게 가장 그 기업들의 관심사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일본은 굉장히 많은 수입이 있는데요. 그 뭐 침대, 가구, 왕구, 뭐 위료, 옷 같은 거 모든 게 중국에 위존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바게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뭐 얼마나 많이 수입도 하는데 당신은 왜 이제 후쿠시마 갑자기 수산물 좀 뭐 그 고발하는 거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만큼 중국이랑 고다란 나라랑 혼자서 협상하면은 그 일본 같은 사고에서는 어떻게 한국 혼자서 가냐 우리는 우리만 해도 어려우니까 CPTPP 단체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만만으로 갈 수 있냐 그런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약간 구조가 그 다른 구조가 있고 제가 만약에 그 제도화를 많이 감정하셨으니까 제도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그래도 CPTPP가 그 이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주 인사이트풀한 그런 말씀을 그 두 질문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진현 의장. 저는 이 문제를요. 경제가 최근 상당히 지정학적인 문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 안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국에서는 요즘 거짓말이 없지만 대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5년 내에 군사 충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군사 충돌은 피하더라도 한 25년 되면 홍콩이 흡수되듯이 대만이 결국은 중국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당면은 일본하고 한국은 도저히 따로따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이 지금 폴란드가 그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도우는 게 자기네들의 그 생존의 목적에서 올 때 하는 걸 볼 때 한국과 일본은 필연적으로 거진 일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제 일체가 돼서 그럼 미중의 대립 속에서 한중이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은 상당히 미국에 상당히가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여태까지는 상당히 대중국 의존도가 있었던 거를 이제 조금 중간으로 갈까 하는 점이 있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협동해서 미중 관계에 있다면 이 두 나라는 어떠한 포스처를 갖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건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사실 뭐 지금 가장 그 초미의 관심사죠. 내일 총통 선거가 있는데 그와 연결해서 한일 관계 미래 말씀 그러니까 주시죠. 일단 지정학 리스크는 좀 프라이오리티가 좀 틀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당연히 북한 문제가 있는 한 그쪽의 안보에 최대 관심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일본은 벌써 대한민국이란 그런 안보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은 자꾸 이제 미사일 개발 해가지고 하니까 그 거의 비슷한 지정학 리스크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문제는 그 일본은 대만 측이 그러니까 뭐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게 그 일본 본도가 언제든지 공격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더 절박감이 있는 게 만약에 중국 대만의 그 지정학적인 무슨 그 충돌이 생기면 그 대만 옆에 작은 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일본은. 근데 거기에 다 주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전쟁터가 되면 그 실존적으로 어떻게 그런 그 섬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 대고시켜가지고 그 에바큐에이션이 가능할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미국이랑 그 협조해가지고 훈련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지정학의 리스크의 절박감이 북한도 북한이지만 대만, 중국 또 생각도 또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그 느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국이란 나라란 또 하나 그 제가 한국이란 공동 이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과연 당연히 한국도 일본도 따로따로 미국이란 동맹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무기가 없는 나라로서는 그 동맹 관계에 계속 갈수록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본 미국이란 관계는 한미 관계하고 틀리거든요. 옛날에 전쟁했던 애남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해와가지고 그 같이 해온 그 뭔가 관계라는 게 쉽게 개어지지도 않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보다 훨씬 더 신뢰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게 다만 그래도 그 한국도 일본도 중국 바로 옆에 있고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예요. 결국은 아시아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역사감이 없는 단순한 논리로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안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이랑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동맹 관계 쉽지는 않는 동맹 관계지만 그래도 중국이 정상적인 우리의 상식에 맞는 나라가 돼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 정권에 대해, 그러니까 이 제재, 그러니까 시진핑 제재에 대한 비판도 사실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 뭔가 그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중화 사상에서 좀 약간 벗어나가지고 좋은 그 멤버로 그 해주는 게 공동 이회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중일 FTA도 아직도 협상 중 일단 그 면목은 협상 중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이랑 대화 자네를 계속 유지하고 또 중국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서로 한일 간에서 교환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통찰력 있고 아주 우리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오늘 강연과 토론을 해주신 후쿠오카 유키코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저희 세계경제연구원 회원사 대표님들 그리고 또 각계 층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예.